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 올해 30대 중반이 된 남자입니다. 제가 제보하려는 사연은 정말 황당하면서도 생각보다 이런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 그 당시 저는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워낙 숫기가 없는 성격이라 사람 관계가 원활하지 않던 편이었고 또 30대 초반이란 나이까지 연애 경험도 없는 말 그대로 찐따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와 그리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회사 내에서 가끔 저와 말동무가 돼주던 용우 형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 저를 부르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중소가, 너 이번 주 주말에 뭐해? 할 거 없으면 나랑 어디 좀 가자. 아, 주말에요? 시간은 되는데. 근데 어디 가려고요? 너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 없지? 그래서 이 형님이 좋은 여자 소개해 주려고 하니까 잔말 말고 나와 임마. 저는 얼떨결에 소개팅 약속을 잡고 그날부터 설레는 기분으로 주말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약속 당일 용우 형님을 만나 소개팅 자리에 도착을 했었는데 조금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여자분이 먼저 나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엄청난 미인이었고 왜 이런 분이 남자친구가 없어서 소개팅 자리까지 나오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외모였죠. 자, 이쪽은 내가 대학교 때 알게 된 후배 30살 김미진. 그리고 여긴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 박종석. 종석이는 32살이니까 서로 나이도 비슷하고 둘이 잘 맞겠네. 그럼 나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다. 용우 형님은 가버렸고 저는 안 그래도 소심한 성격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엄청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여자분이 먼저 말도 걸어주고 제가 어색하지 않게끔 분위기를 맞춰주더라고요. 정신없는 소개팅은 그렇게 끝이 났고 저는 한숨만 쉬면서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여자분과 번호 교환도 하지 못했고 제가 봐도 대화가 매끄럽지 않게 되었던 건 사실이라 이번 소개팅은 실패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때마침 용우 형님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아, 형님,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야, 내가 미진이랑 방금 통화를 했거든? 근데 걔가 뭐라고 하는 줄 아냐? 중석이 네가 착하고 조용한 성격이라서 진짜 마음에 든다고 또 만나보고 싶대. 내가 미진이 번호 줄 테니까 둘이 한번 잘 만나봐라. 아, 정말요?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있잖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회사에서는 내가 소개팅해줬다는 거 입 밖에도 꺼내지 마. 거기 사람들 알잖아. 그런 소문나면 서로 소개해달라고 귀찮게 할 게 뻔한데.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렇게 소개팅을 포함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흘러갔고 여태까지 꼬이기만 했던 제 인생도 조금이나마 풀리는 듯 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미진이와 두 번째 만남을 가졌고 저희는 그날부터 연인 사이가 되었는데 좀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때는 제가 감정에 눈이 멀어서 그런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던 상황이었죠. 미진이와 저의 관계는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세 번째 만남부터 모텔까지 갈 정도로 빠르다면 빠른 편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문제될 건 없었고 좋은 게 좋은 거라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잘 만나고 있었죠. 그렇게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미진이를 만났는데 평상시와 다르게
표정이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미진아,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그게 사실 나 할 말이 있거든? 놀라지 마. 그건 미진이의 임신 소식이었는데 저는 그동안 콘돔을 쓰면서 나름대로 각별히 조심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예상치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긴 얘기 끝에 아이를 낳기로 합의를 했고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했었죠. 제가 이런 쪽으로 워낙 무지하다 보니 각종 결혼 준비에 대해서는 전부 미진이의 의견에 따랐고 어차피 결혼할 사람인데다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제 월급까지 맡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배가 더 부르기 전에 서둘러 결혼 준비를 하느라 정말 정신없이 바빴지만 그래도 한 가정의 아빠가 된다는 것에 마냥 좋기만 했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결혼식 당일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날까지 평소처럼 미진이와 통화를 했었는데 결혼식 당일 미진이는 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때 뵀던 미진이의 부모님도 보이질 않았고 저와 저희 부모님은 너무 당혹스러운 나머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결혼식은 무산됐고 그날 이후 미진이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돈은 돈대로 잃고 거기다 미진이를 소개해줬던 용우 형님은 제가 결혼식을 하던 날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았고 이런 정황들을 볼 때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건 확실한데 둘 다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니 너무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었죠.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게 말로만 듣던 결혼빙자 사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곧장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제가 미진이에게 계좌이체를 해준 모든 내역을 제출하고서 집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난 뒤 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님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었는데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랄하고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미진이라는 이름과 그리고 나이까지 모든 게 다 거짓이었고 거기다 상견례 때 봤던 미진이의 부모님도 진짜 부모님이 아닌 대행 알바를 쓴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보내준 계좌들은 전부 대포 통장이었고 한마디로 처음부터 작정하고 접근을 했던 거라 볼 수 있었죠. 미진이를 소개해준 용우 형님마저도 모든 신상 정보를 거짓으로 속여 위장 취업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모아둔 돈도 잃고 거기다 마음의 상처까지 받고 나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 매일같이 술만 마시며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죠. 그날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직원들 사이에서 용우 형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들이 여자를 소개해주기로 했다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였고 저는 참다 못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글쎄 저 말고도 다른 직원들에게 여자를 소개해준다는 말을 하고 다녔고 심지어 소개팅을 나갔던 사람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소개팅녀의 인상착의를 물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미진이와 너무 흡사했고 저는 그 사실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 일이 있고 대략 2년 정도 지나고 제가 받은 충격도 서서히 무뎌지고 있을 때쯤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친구와 둘이서 술을 한잔하고 있었는데 술집 밖에서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뒷모습의 남자가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술을 마시면서 몰래 지켜봤더니 바로 지금까지 연락 두절이 됐던 용우 형님이었고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던 친구에게 말을 했더니 곧장 경찰에 신고부터 하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밖으로 나가
친구와 함께 용우 형님을 제압했고 경찰이 올 때까지 친구와 둘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종석아, 너 왜 그래? 나도 중간에서 속은 거야, 임마. 처음부터 그런 여자인 줄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소개를 해줬겠냐?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몰랐다고 발뺌을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사건의 진실이 드러났고 알고 보니 미진이와 용우 형님은 결혼 10년 차인 부부였는데 제가 당했던 방식 그대로 사람을 꼬드겨 돈을 갈취하고 살아가는 전형적인 범죄자 부부였습니다. 거기다 둘 사이에는 초등학생 딸과 그리고 3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태어난 시기를 추측해보니 아마 제게 임신을 했다고 사기를 쳤던 시기와 얼추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임신을 한 건 맞는데 그건 제 아이가 아니라는 뜻이었고 그런 거짓말을 한 미진이도 문제지만 어떻게 본인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소개를 해주면서 돈을 벌 생각을 하는지 용우 형님이란 인간도 제정신이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둘 다 똑같은 사람이니 결혼까지 한 거겠지만 서해통념상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이렇게 밝혀지게 되었지만 제가 잃었던 돈은 결국 돌려받질 못했고 아직까지 저희 부모님은 그날 일을 잊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그때 일 때문인지 아니면 워낙 숫기가 없는 성격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굴 만나는 것조차 너무 두렵고 어찌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정답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곤 했었습니다. 쉽게 사람을 믿고 마음을 준 제 잘못이 제일 크지만 사람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참 씁쓸함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은 저희 아내의 여동생, 즉 처제와 관련된 일인데 정말 끔찍하고 무서웠던 기억이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때는 12년 전 2012년도로 돌아갑니다. 그 당시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식을 막 올렸을 때였고 저희 아내에게는 2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형제나 남매 없이 외동으로 자라 그런지 하나뿐인 처제에게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늘 들곤 했었죠. 그러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좋은 소식이 있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 동생 선영이가 있잖아.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대. 아내가 들려준 이야기는 1년 전부터 처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올해 시험에 합격했다는 희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곧장 처제에게 연락을 했고 일주일 뒤 처제를 집으로 불러 축하 파티도 할 겸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죠. 처제, 진짜 축하해. 앞으로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만 하면 되겠다. 저는 아내와 함께 처제를 축하해주는 자리를 가졌고 사건의 발단은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 제가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처제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처제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저 형부,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언니한테는 말하지 말고요. 오늘 밤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처제는 꽤나 심각한 목소리로 말을 했고 저는 처제의 부탁대로 아내에게는 비밀로 하고 그날 밤 카페에서 처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 형부, 제가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는데 근처 술집에서 술 한 잔만 사주시면 안 돼요? 술? 아이고, 이거 어쩌지? 내가 운전도 해야 되고 오늘은 일찍 들어가 봐야 하거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얘기해봐. 그러자 처제는 기분이 안 좋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실수라도 했나 싶어 당혹스러웠고 저는 집으로 가자마자
처제를 만나고 왔다고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을 했었습니다. 여보, 처제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거든? 당신이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제 말을 듣고 아내는 뭔가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날 밤을 보내야 했죠. 그 일이 있고 한 달 정도 지난 뒤 저는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됐고 해운대 근처 숙소에서 일주일간 머무르게 되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샤워를 하고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호텔방에 누군가 찾아왔고 문을 열어보니 처제가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처제,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처제의 이야기는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왔는데 때마침 호텔에 제가 묵고 있다는 얘기를 아내에게 들었고 겸사겸사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그런 말이었죠. 아, 그랬구나. 그럼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여긴 왜 온 거야? 아, 사실은요. 저 형부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언니에게는 비밀로 하고 오늘 저랑 같이 있을래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고 이내 정색을 하면서 말을 했었습니다. 아니, 처제, 지금 술 먹은 거야? 나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 제 말을 듣고 처제는 호텔방을 나가버렸고 저는 곧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며 물었었죠. 여보, 처제가 호텔방에 찾아왔었거든? 혹시 당신이 주소 알려준 거야? 내 동생이 거길 찾아갔다고? 나한테 연락도 없었는데? 저는 처제에게 들었던 말들을 아내에게 털어놨더니 뭔가 알겠다는 듯이 한숨을 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또 시작됐나 보네. 한동안 잠잠해서 다 괜찮아진 줄 알았거든. 그날 아내에게 믿기 힘든 말을 듣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일의 시초는 아내가 중학생 시절이었는데 한날은 학교에서 대회를 나가 대상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기뻐하셨고 그 후로도 처제보다 더 예쁨을 받으며 자랐다고 하는데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제는 공부와 멀어지고 점점 엇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어린 나이이기도 했고 처제의 앞길이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잘 다독여주면서 지냈다는데 처제가 20살 성인이 되자마자 선을 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만나는 남자친구에게 찝적대는 건 다반수고 또 아내가 즐겨 입는 옷까지 찢어버리는 사건도 있었다고 했죠. 그럴 때마다 처제와 크게 다퉜고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들어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다 큰 성인들끼리 왜 그러냐며 오히려 핀잔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처제가 대략 20대 중반쯤 되자 그제야 철이 들었는지 더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고 보통 자매처럼 평범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듣고 나니 과거 일들이 떠오르면서 또 병이 도진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죠. 아내의 말 못할 속사정을 듣고 나니 이대로 넘어가기보다는 처제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아내에게 허락을 구한 뒤 처제와 둘이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처제를 만나 술을 한잔하게 되었고 저는 과거 일을 토대로 언니에게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사실 그대로 물었었죠. 그러자 대답을 하지 않고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더니 잠시 후 잊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혼자 테이블에 앉아서 처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 쪽이 뜨거워지더니 엄청난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제 눈앞에는 아내가 울면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 처제가 흉기를 들고 저를 찔렀다는 섬뜩한 사실이었고
경찰 조사 끝에 들은 내용으로는 처제가 평소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다는데 특히 아내에게 심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더 무서웠던 사실은 처제가 아내를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행동으로 실행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타이밍이 맞질 않아 계획이 무산돼 버린 적이 수차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내는 저를 만나 결혼을 했고 처제는 저를 유혹해 가정을 파탄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실패로 돌아가자 저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날 술자리에서 흉기를 휘둘렀던 겁니다. 결국 처제는 살인미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저희 부부와 그리고 처가 식구들은 아무도 모르게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라도 처제와 인연을 끊는 게 가족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처제의 소식은 모른 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언니에게 열등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인을 계획할 만큼 증오를 했다는 것이 너무 끔찍하고 무섭기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내보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은 마음에 처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건데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도 모두 거짓으로 밝혀지게 되었죠. 시간이 꽤 지난 일이기 때문에 예전보단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불안한 건 언제 어디서 처제를 만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늘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이지만 이제는 가장 무서운 사이로 변해버린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지금이라도 다 털어버리고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입니다. 현재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결혼 전에 겪었던 끔찍했던 경험담이 있어 제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제가 30대 초반에 겪은 일이며 연도로는 아마 2010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 당시 저는 잠만 겨우 잘 수 있는 원룸에서 생활을 할 만큼 형편이 좋지 않았었죠. 사실 제가 중학교 때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로 인해 저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육시설에서 자랐고 성인이 되자마자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노력을 했지만 세상은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금세 30대가 되었고 제 형편에 맞는 집을 구하다 보니 원룸 월세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부모 없이 자란 몸이지만 늘 피해주지 않고 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범죄의 표적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죠. 첫 번째 사건은 보험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난 뒤 시작되었습니다. 박수호 씨 되시죠? 저는 보험 마케팅 팀장 김용호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쪽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고객님이 당첨이 되셨는데 이벤트 상품 고지를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그 당시 제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보험은 드러나야겠다는 생각에 실비보험과 일반 암보험 두 가지를 가입했던 상태였습니다. 보험회사 말로는 이벤트에 당첨되었으니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힘든 형편에 갑자기 상품권을 준다고 하니 제 입장에선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담당자에게 주소를 불러주고 전화를 끊었고 며칠이 지나 누군가 저희 집에 찾아왔었죠. 인터폰을 보니 문 밖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알고 보니 보험회사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앞전에 저희 팀장님과 통화하셨죠? 제가 상품권을 가지고 왔는데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잠깐만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그 남자 직원은 계속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어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공짜로 상품권을 주는 것도 이상한데 그것도 일반 택배도 아닌 보험사 직원이 직접 찾아와 전달까지 해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품권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직원을 돌려보냈었죠. 그리고 그 일이 시발점이 된 건지 그 후로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날은 퇴근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네, 누구세요? 저 이봐요. 문 좀 열어보세요.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원. 본인 말로는 아랫집 주민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2년간 살면서 단 한 번도 층간 문제로 다툼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저기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시끄럽게 한 적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그 남자는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다 사라졌고 저는 집주인분께 전화를 드려 상황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황당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살던 아랫집은 대략 한 달 전부터 세입자가 살지 않는 공실이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하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좁은 골목길에서 차 한 대와 접촉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동차 사이드미러 끝부분에 제 팔이 살짝 부딪히는 사고였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아주 경미한 사고라고 볼 수 있었죠. 저기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얼른 타세요. 운전자는 젊은 여자였었는데 제 팔을 잡더니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 괜찮아요. 제가 출근이 급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회사에 도착을 했고 그때는 저에게 일어나는 이런 사고들이 단순 우연이라고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며칠 뒤 그 생각은 달라졌고 이게 어쩌면 계획된 범죄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저와 같이 시설에서 같이 자랐던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퇴근이 늦는 바람에 친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먼저 들어가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퇴근길에 집 근처의 마트를 들렀는데 그때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수호야, 너 지금 어디야? 아, 지금 집 근처 마트거든. 많이 늦었지? 먹을 것 좀 사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좀 전에 이상한 사람들을 봤거든? 근데 너 이름도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 조금 전 친구가 담배를 피러 1층으로 내려갔었는데 남자 둘 그리고 여자 하나가 주차장에 서서 얘기를 하고 있더랍니다. 친구는 담배를 피고 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호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죠. 친구에게 그런 말을 듣고 나니 며칠 전 저희 집에 찾아왔던 남자가 떠오르면서 점점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야, 너 잠깐 이쪽으로 올 수 있어? 저는 혼자보다 친구와 같이 들어가면 더 안전할 거라는 생각에 친구를 마트 앞으로 불러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집 근처에 다 왔을 때 친구가 말했던 남자들은 보이지 않았고 어떤 여자 한 명만 집 앞에 서 있었는데 그 여자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게 저와 접촉 사고가 났을 때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던 그 여자더라고요. 그걸 보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집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집 앞에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있으면 분명 그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 거라는 생각에 일단 집을 구하기 전까지만 친구 내에서 지내기로 결정을 내렸었죠. 그렇게 친구 집에서 지내면서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의 아는 형님이 친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형님이 제 사정을 듣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수호 씨, 제가 예전에 보험회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형님이 해준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그게 보험회사 부서 중에 고객 DB를 관리하는 업무가 있는데 간혹 고객 정보를 팔아 뒷돈을 받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걸리면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인데 또 이게 몰래 정보를 빼내다 보니 알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이 정보를 구매하는 업자들의 정체가 병원 관계자 또는 장기 매매 브로커라고 하더군요. 보험회사에서는 원하는 조건의 나이와 고객의 건강 상태, 그리고 최근에 방문했던 병원 기록까지 참고한 뒤 리스트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객 정보를 넘기게 되면 리스트에 나와 있는 후보는 표적 납치 대상이 된다는 말이었죠. 그 말을 듣고 나니 보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책에 갑자기 이런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는 사실이 진짜 표적 납치 대상이 되었던 거라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벤트 당첨권에 대해 문의를 했더니 그런 이벤트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었죠. 결국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몇 달 뒤 다른 곳으로 가입을 했었는데 이게 또 보험사끼리 몰래 공유를 한다고 하니 너무 불안해서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이사를 하고 나서도 한동안 불안에 떨며 지냈지만 다행히 그 후로는 큰 사고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가족도 없고 갑자기 사라져도 누구 하나 신고해줄 사람도 없는 상황이라 더욱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되었던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진 않을까 하는 섬뜩한 생각이 간혹 들곤 합니다. 이 사건은 10년도 넘은 일이라 납치 방법들이 매우 단순하지만 요즘은 하나부터 10까지 치밀하게 접근을 할지도 모르니 다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제보드릴 내용은 꽤 시간이 지난 일인데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 이런 범죄조차 힘들겠지만 그 당시 저로서는 잊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은 제가 20살 때니까 거진 25년이나 지난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 시절 저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운전 관련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고 학원의 위치는 범어사역 근방이었습니다. 수업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오후반 같은 경우 사람이 꽤 몰렸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오전반 수업을 선택해서 듣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사건의 발단은 지하철역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은 동래역 근처였고 제가 다니던 학원도 지하철역과 그리 멀지 않아서 버스보단 항상 1호선을 타고 다녔었죠. 부산에 거주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범어사역은 종착역과 마찬가지라 거기서 지하철을 타면 승객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서 갈 일은 거의 없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음악을 들으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고 부산대역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꽤 많이 탑승했는데 그 와중에 좀 안타까운 아저씨를 목격하게 되었죠. 나이는 30대 정도로 보였고 까만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한 가지 특이점은 봉숭아 학당에 나온 오서방 코처럼 코 옆에 까만 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A4 크기의 종이를 한 장씩 건넸는데 그 종이에는 이런 문구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릴 적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라 형편이 힘든 상황이고 거기다 사고로 시력까지 잃어 앞을 볼 수 없으니 좀 도와달라
이런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아저씨는 정면을 보고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종이를 회수하더니 다른 지하철역 칸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일종의 지하철 앵벌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타깃으로 구걸을 하고 다니는 아저씨였습니다. 물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 컸지만 그 당시 저도 부모님께 용돈을 타서 쓰는 입장이라 수중에는 일주일 용돈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동래역에 도착했고 저는 지하철 출구로 빠져나와 걷고 있었는데 거기서 때마침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재수를 준비하는 중이었고 저처럼 학원을 다녔는데 어떻게 보면 저와 비슷한 처지라 간단하게 밥이나 먹을 겸 친구와 근처 김밥집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친구가 이상한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 뭐지? 내가 잘못 본 건가? 밥 먹다가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우리 지하철역 입구에서 만났을 때 어떤 아저씨가 너 뒤에 서 있었거든? 근데 그 아저씨가 지금은 길 건너에 서 있네? 분명 동일 인물인 것 같은데 너 아는 사람이야? 저는 친구 말을 듣고 김밥집 밖을 살펴봤더니 글쎄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아저씨가 팔짱을 끼고 김밥집 맞은편에서 저희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뭐 우연이겠지. 그냥 밥이나 먹자. 그렇게 친구와 밥을 먹고 나와 각자 집으로 향했고 저희 집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누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저기 학생, 여기가 학생 집이야? 아, 네. 근데 왜 그러세요?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놀라지 마. 사실은 아까부터 학생을 지켜봤거든.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까 김밥집 맞은편에 서 있던 그 아저씨였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신데요? 저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자 아저씨가 명함 한 장을 건넸는데 연예기획사 대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명함을 받고 나서 뭔가 당황스럽기만 했었는데 제가 얼굴이 잘난 것도 아니고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좀 의아하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왜? 이런 쪽은 관심 없어? 아니,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요. 제가 이런 쪽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럼 근처 커피숍에서 얘기 좀 할까? 10분이면 돼. 지금 생각하면 뭘 믿고 따라갔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당시에 어렸기도 했고 또 혹시나 하는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저씨와 커피숍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내용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죠. 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고 신중하게 판단해. 내가 지금부터 일생일대의 기회를 너한테 줄 거야. 물론 선택은 네가 하는 건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랑 일하잖아? 그럼 내가 큰 돈 벌게 해줄게. 그게 정확히 어떤 일인데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간단한 연기만 하면 되거든. 내가 시범 보여줄 테니까 한번 잘 보고 따라해봐. 아저씨는 온몸을 비틀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마치 몸이 불편한 환자의 모습처럼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으니 문득 지하철에서 구걸을 했던 아저씨가 떠오르면서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그게 아저씨의 얼굴을 유심히 봤더니 코 옆에 까만색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고 뭔가를 붙였다가 뗀 흔적이었는데 100% 확실치는 않지만 자꾸만 지하철에서 본 아저씨와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죠. 뭔 생각을 그리 하고 있어? 나랑 일할 거야, 말 거야? 저는 이 아저씨와 더 이상 엮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집으로 간다고 말하고 서둘러 커피숍을 빠져나왔습니다. 분명 지하철에서 본 아저씨는
앞이 안 보인다고 하셨으니까 그때까지는 뭐 저만의 착각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리고 며칠 뒤 학원을 갔다가 집으로 가고 있는데 부산대역에서 국어라는 아저씨를 또다시 마주쳤고 전처럼 승객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저씨가 저한테 다가와 귓속말을 하는데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무섭고 섬뜩했습니다. 너, 나 알지? 내가 너희 집 기억하고 있으니까 입단속 잘해야 될 거야. 너도 나처럼 가족들 잃기 싫잖아. 그치? 무슨 뜻인지 이해했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저씨는 눈이 안 보이는 척 연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제야 확실히 알게 된 건 기획사 대표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 아저씨는 동일 인물이었던 거죠. 저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학원 수업을 오전에서 오후로 시간을 변경했고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지하철 대신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겁이 났고 무조건 그 아저씨를 마주치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만 생각했었죠. 그 후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고 저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도 못한 소름 돋는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을 변경하고 나서부터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대략 6시에서 7시 사이였는데 한날은 집 앞에서 어머니가 어떤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글쎄 제가 2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던 지하철에서 본 구걸 아저씨였습니다. 그 아저씨는 저를 쳐다보고 이상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 표정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왔고 아저씨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물었더니 그냥 길을 물어보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고 저는 그날부터 잠도 편히 잘 수 없을 만큼 불안에 떨며 지내야 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그게 그 아저씨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저희 집이 이사를 간 뒤로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당시 친구들도 목격한 일인데 다리를 다치고 지하철에서 구걸을 하던 아저씨가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멀쩡히 걸어가더니 고급 수입차를 타고 사라졌다는 기괴한 목격담도 있었죠. 결론은 아저씨가 제안한 돈을 버는 방법이 저를 이용해 앵벌이를 시키려는 목적이었는데 만약 제가 코 옆에 점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갔었다면 큰 위험에 빠졌을지도 모르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그 아저씨는 저를 지하철에서 보고 그때부터 따라왔던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제가 타깃이 되었는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그 당시 경찰 신고도 하지 못할 만큼 겁이 났고 무엇보다 저로 인해 가족들이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선뜻 나서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후회로 남아있습니다. 비록 꽤 오래전의 일이지만 제가 이런 일을 겪어보니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까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죠. 정말 당혹스럽고 생각지도 못한 경험이지만 이런 사건도 존재한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나이가 어린 분들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제 사연을 듣고 혹시나 이 남자를 목격하신다면 꼭 신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있을 당시 저는 직장 문제 때문에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순천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정확히 2015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소름이 돋는 일이었죠.
제가 기억하기로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시간은 오후 3시에서 4시쯤으로 기억합니다. 원래 계획은 곧장 장례식장으로 가려고 했지만 지방에서 올라온 친동생을 태우고 오라는 부모님의 부탁에 저는 순천역으로 목적지를 변경했었죠. 그렇게 순천역에 도착을 했고 차를 세우고 나서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열차 도착 시간이 다 됐음에도 동생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뭐 열차가 지연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동생이 화장실에 갔을 수도 있으니 일단 차 안에서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동생은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었죠. 너 지금 어디야? 도착했어? 아, 형, 그게 있잖아. 지금 화장실이거든? 동생이 했던 말은 열차에서 내려 화장실로 향하고 있었는데 어떤 거구의 남자가 다가오더니 갑자기 밥을 사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데? 빨리 가야 되니까 그냥 무시하고 나와.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 같은데 왜 그런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지 너무 답답해서 동생에게 짜증을 내듯이 말을 했었죠. 그때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동생이 휴대폰을 떨어뜨렸는지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음성만 흘러나오더군요. 저는 차에서 내려 순천역 안으로 들어갔고 화장실부터 역 내부를 살펴봤지만 동생은 어디로 간 건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다 드디어 동생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동생은 역 외부 포토존 근처에서 어떤 남자와 같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그 남자가 동생의 옷을 잡고 억지로 끌고 가려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남자는 운동복 차림이라고 해야 하나? 마라톤 할 때 쓰는 머리띠를 하고 손목에는 아대까지 착용을 했던데 몸무게가 100kg는 훌쩍 넘어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거구의 남자였죠. 저기요, 지금 뭐 하세요? 남자는 제 말을 못 들은 건지 아니면 못 듣는 척을 하는 건지 계속 동생 옷을 잡고 놔주지 않더라고요. 형, 그냥 건들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괜히 이런 사람 건드렸다가 쌍방폭행으로 우리만 불리해져. 뭐 요즘 세상이 워낙 이상하니까 저는 동생 말대로 경찰을 부르고 나서 부모님께도 상황을 설명해 드렸죠. 경찰이 오기 전까지 남자를 유심히 살펴보니 계속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남자는 계속 배가 고프다면서 밥을 사달라는 말을 반복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동생 옷을 잡고서 끝까지 놔주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경찰이 도착했고 그제야 그 남자는 동생에게서 떨어지더군요. 그리고 경찰은 한숨을 쉬면서 말을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좀 딱한 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남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불리는 일종의 3살에서 4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유 없이 순천역 근방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걸하고 다닌다는 말이었죠. 그리고 어머니와 둘이서 사는데 어머니의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라 아들을 케어하지 못하고 저렇게 방치 아닌 방치를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이 남자 때문에 경찰도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신고가 들어와 본인들도 난감하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처벌할 수 있는 조건도 없고 신고가 들어오면 남자 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동생은 경찰에게 이 남자 때문에 휴대폰이 떨어져 물질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말했더니 그럼 경찰서에 가서 다시 진술을 해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저희는 장례식장에 가는 길이라 그럴 시간조차 없었고 뭐 이 남자 어머니에게 피해 보상을 받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아 보였기에 억울하고 짜증은 났지만 그냥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생과 함께 외할머니 장례식장으로 향했고 장례식장에서 만난 외삼촌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0년을 넘게 살았는데
또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삼촌들은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도 경찰에게 들은 얘기라 당연히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일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발인 후에 장례는 끝이 났고 부모님은 외삼촌 댁에서 며칠 더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동생을 순천역 앞에 데려다주고 그냥 출발하려고 했었는데 혹시나 또 그 남자가 나타나서 동생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까봐 열차를 타는 걸 보고 난 뒤에 올라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열차에 무사히 탑승을 했고 저는 제 차로 돌아가던 중이었죠. 하필이면 그때 며칠 전에 봤던 그 남자를 우연히 보게 됐고 저는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고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게 그 남자가 갑자기 차에 올라타서 창문을 열더니 담배를 물고 불을 붙이더라고요. 아니, 경찰 말로는 3세에서 4세 지능을 가졌다고 들었는데 담배는 뭐 그렇다 치고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까지 건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드는 겁니다. 순간 사람을 착각하고 잘못 본 거라는 생각까지 들어 며칠 전에 본 그 남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일부러 그 차 옆을 천천히 지나갔었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 남자는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얼핏 듣기로는 일반 혈액은 구하기 쉽지 않냐는 말을 하면서 욕을 내뱉더라고요. 처음에 그 남자를 목격했을 때 말도 어눌하고 일단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안 됐었는데 차 안에서 욕을 하는 걸 보니 분명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보통 일반인이 말하는 언어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제 차로 가서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 만약 이 남자가 장애인이 아니라면 너무 괘씸해서 동생 휴대폰을 보상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죠. 그렇게 경찰이 도착했고 그 남자는 차에서 내리더니 갑자기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이 남자가 차에서 통화를 하면서 욕을 했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웃으면서 제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 차는 또 뭐예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운전도 합니까? 저는 너무 황당해서 경찰에게 따지듯이 묻고 있었는데 그때 역 주변에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뭐 잘못했어요?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거든요. 아주머니는 이 남자의 어머니였고 제 말대로 경찰이 차량 번호판을 조회해 봤더니 이 차량은 어머니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그냥 제 차로 돌아왔고 며칠 뒤 동생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정말 소름 끼치는 공통점 하나를 찾게 되었죠. 야, 휴대폰 드디어 고친 거야? 아니,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그냥 새로 샀어. 아, 그날 일만 생각하면 또 열받네. 아, 맞다. 깜빡하고 말 못했는데 동생아, 순천역에서 봤던 그 남자 있잖아.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 그게 말을 엄청 잘하더라고. 내 생각에 자폐인 척 연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너는 그런 거 못 느꼈냐? 글쎄, 그때 나한테 화장실에서 보자마자 혈액형을 묻길래 AB형이라고 말했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내 옷을 잡고 밥을 사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말투는 좀 어색하긴 했어. 그렇게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보니 차 안에서 혈액 얘기를 한 것도 그렇고 동생에게 혈액형을 물어보자마자 밥을 사달라고 했던 그런 행동들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다가와 혈액형을 물어보면서 밥을 사달라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남자여서 그나마 끌려가지 않았던 건데 만약 상대가 여성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 가정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가 진짜 자폐증을 앓고 있는 건지도 의심스럽고 경찰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서
신고를 해도 딱히 해결이 되는 건 없었습니다. 그 뒤로 더 이상 밝혀진 것도 없고 2번 다시 그 남자는 만날 수가 없었죠. 남자는 100kg가 넘는 거구에 거기다 힘이 워낙 좋아서 일반 성인 남성이 제압하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굉장한 피지컬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순천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런 짓을 할 수도 있으니 모두들 피해 입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에 사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제가 괴들남님께 제보드릴 내용은 정말 기괴하면서 끔찍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7년 전쯤, 그 당시 저는 대전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고향은 전북이었고 취업 때문에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낯선 타지이다 보니 따로 만날 사람도 없던 그런 외로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한날은 저희 부모님께서 키우는 반려견이 새끼를 낳게 되었고 저는 그 새끼 강아지 중 한 마리를 자취방으로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좋아하기도 했고 또 저희 집 반려견의 새끼이다 보니 더 애착이 가고 이뻐 보였죠. 그렇게 별다른 문제 없이 1년 가까이 지내다 사건은 제가 강아지 산책 모임을 가입하면서부터 하나둘씩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산책 모임의 취지는 반려견과 산책도 하면서 견주들끼리 친목도 쌓아가는 그런 곳이었고 제가 모임에 가입한 지 거진 일주일 만에 첫 산책 모임을 나가게 되었죠. 큰 모임은 아니었고 저를 포함해 총 4명의 인원이었는데 그중 모임을 관리하는 모임장은 대략 20대 정도로 보이는 은지라는 여성분이었습니다. 그 모임을 계기로 더욱 친해지게 되었고 그런 의도로 가입한 건 아니었지만 모임장이었던 은지와 썸을 타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저처럼 은지는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둘 다 비슷한 처지여서 그런지 금방 가까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은지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사귄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은지가 저를 불러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오빠, 매달 내는 월세 있잖아. 좀 아깝지 않아? 그건 그렇긴 하지. 근데 왜? 아니, 내가 오빠 집으로 들어갈 테니까 대신 월세 반반 부담하는 건 어때? 그렇게 은지의 제안으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 얼마 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야근을 하느라 퇴근이 조금 늦어질 때였는데 그때 은지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오빠,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그게 오빠 반려견 콩이가 우리 아리를 물었거든? 근데 상처가 많이 심해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은지와 동거를 하면서 저의 반려견 콩이와 그리고 은지의 반려견 아리도 같이 살게 되었는데 은지가 씻고 있는 와중에 문제가 터져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은지는 동물병원을 다녀왔고 저는 퇴근을 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갔더니 은지가 저를 보자마자 따지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나 할 말이 있는데 병원비가 꽤 많이 나왔거든? 이건 오빠가 책임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오빠 반려견이잖아. 저는 은지의 말대로 제 반려견 때문에 사고가 난 상황이라 제가 병원비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 군말 없이 은지에게 입금을 해줬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이와 유사한 일들이 점차 잦아졌고 저는 그럴 때마다 은지에게 사과를 하면서 병원비를 주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은지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은지가 집에 없을 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홈캠을 확인해 봤더니 생각지도 못한 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건 본인의 반려견 아리를 학대하는 모습이었는데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잔인하고 무섭게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 반려견 콩이가 상처를 입힌 게 아니라
은지가 학대를 하고 나서 저에게 병원비를 달라는 어이없는 거짓말에 속은 거였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동영상을 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죠. 다른 것보다 그동안 동거를 하면서 학대와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름이 끼치고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산책 모임은 탈퇴를 했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마음을 정리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데 며칠 뒤 산책 모임에서 알게 되었던 1살 어린 민우라는 동생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었습니다. 민우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형, 저도 은지 누나 얘기 들었어요. 저도 진짜 충격 먹고 모임 탈퇴했거든요. 형도 많이 놀라셨죠? 민우는 저와 은지의 소식을 들었다며 제 걱정에 여기까지 찾아왔던 거고 저도 민우에게 힘든 속사정을 털어놓고 모든 이야기를 꺼냈었죠. 민우야, 그래도 진짜 고맙다. 내 걱정도 해주고. 형이 다음에 술 한잔 살게. 민우는 그렇게 돌아갔고 그 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 집에 놀러와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면서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었죠. 은지와는 그렇게 헤어졌지만 이 계기로 친구 같은 동생이 하나 생겼으니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 민우와 더 가깝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 2박 3일 정도 집을 비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고 저는 부모님께 콩이를 잠깐 봐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시기쯤 부모님도 개인 일정이 있다고 하셔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애견 호텔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애견 호텔을 알아보고 있던 중 그날 민우가 저희 집으로 놀러 왔고 저는 민우와 이야기를 하다가 애견 호텔에 관해 말을 꺼내게 되었죠. 민우야, 혹시 네가 잘 아는 애견 호텔 있어? 있긴 있죠.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내가 서울에 2박 3일 일정이 좀 있거든. 콩이를 거기 데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애견 호텔에 한번 맡겨보려고. 에이, 형. 그런 거면 저한테 진작 말씀하시죠. 동생 좋다는 게 뭐예요? 제가 퇴근하고 들려서 콩이 산책도 시켜주고 잘 살펴볼게요. 그리고 형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애견 호텔에 잘못 맡기면 하루 종일 갇혀있기만 하고 그게 콩이한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고맙게도 민우는 퇴근 후에 콩이를 봐준다는 말을 했고 제가 생각해도 호텔보다는 그래도 민우에게 맡기는 게 더 안전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고맙다 민우야. 그럼 부탁 좀 할게. 그렇게 저는 일정을 맞춰 서울로 올라갔고 제가 집을 비웠으니 민우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서울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죠. 그날 밤 민우는 콩이와 산책하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고 사료를 주고 있는 동영상까지 촬영해서 저한테 보내주기까지 하더라고요. 사진과 동영상을 보니 한결 마음이 놓였고 저는 서울 일정을 소화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고야 말았죠. 제 반려견 콩이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고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끝까지 받질 않았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해야만 했죠. 유력한 범인은 민우가 확실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니 답답하기만 했고 경찰도 조사를 해본다는 말만 남기고 그냥 돌아갔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홈캠을 확인해 봤지만 제가 서울로 간 그날부터 전원이 꺼져 있었고 아마 이건 작정하고 일을 벌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잠 한숨도 못 자고 그날 밤을 보냈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옆집에 살고 계시는 남성분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요, 너무 시끄러운데 좀 조용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혼자 살아서 시끄럽게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이틀 전인가? 그 밤중에 어떤 여자가 소리까지 지르면서 장난 아니었어요. 참다가 경찰에 신고하려다 말았거든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옆집 남자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순간 스친 생각이 혹시 은주가 여기로 오진 않았을까, 그런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게 되었는데, 범인은 제 예상대로 은주의 짓이었죠.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이유는 민우가 자수를 했던 거고, 그 과정을 알게 된 저로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민우는 은주를 짝사랑하고 있었고, 은주와 제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은주를 만나러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주는 제게 복수를 하고 싶다고 민우에게 부탁을 했고, 그 말을 들은 민우는 제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서울로 올라가던 날 은주를 저희 집으로 불렀고, 그날 밤 저희 집안에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거죠. 그리고 은주는 민우에게 복수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사귄다는 약속을 했었다는데, 그 약속을 끝내 지키질 않자 민우는 화가 나서 자수를 했던 겁니다. 가족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를 입고 나니 무엇보다 너무 힘들었고, 결국 대전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본가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때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무섭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두렵고 힘듭니다. 물론 좋은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이런 악마 같은 사람들도 있으니 다들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